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씩 희망의 빗줄기가 조금 보이는 미세함나마 튼 국면이 언제냐. 희망의 빗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측면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증권사에서 사실 올해 경기 침체에 따른 이 가격이 뭐 작년 하반기부터 좀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는 반영이 많이 되었지만 올해에도 추가적인 뭐 기업 이익의 네. 하락과 그에 따른 밸류에이션 상대적으로 뛸 거고요. 그에 따른 또 맞습니다. 조정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실적이 빠지면서 주가도 같이 빠질 거다. 이런 전망을 하는 곳이 많은데 이것 때문에 사실 연초 이제부터 상저하고 이런 전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박사님께서는 좀 이제 주식시장의 좀 이런 흐름을 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고 계시죠? 네, 참 주식시장 전망을 질문하시면 이제 많이 쓴 것 같긴 한데 네, 워낙 많이 틀려서 네, 참 그래도 한 절반은 맞추고 절반은 틀린 것 같습니다. 올해 잘 맞춰야 되는데 저도 이제 상저하고로 보고 있고요. 예. 네, 하반기에는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제 그 상저에서 이제 저점에서의 밸류에이션이 중요하겠죠. 예. 네, 그래서 쭉 앞서도 말씀을 나눴듯이 결국엔 좀 중요한 게 경기인 것 같아요. 경기의 변곡점을 찾아야 되는데 제 경험상으로는 뭐 투자자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경기가 지금 불황이냐 어떤 상태냐 침체냐 뭐 조금 호황이냐 이런 어쨌든 경기의 어쨌든 국면 구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의 경기의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의 관전 포인트는 예상치 대비 경기가 조금 덜 나쁘냐, 더 나쁘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시장 컨센서스, 예를 들어서 OECD가 보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2%라든지, 뭐 IMF가 보는 뭐 지난 9월 달에, 10월 달에 나온 전망이 뭐 그래도 높습니다. OECD보다는 뭐 조금 높고, 2.7% 봤네요.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그 정도로 지금 뭐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죠. 올해 세계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할 거야. 미국은 한 1% 성장하고 중국은 한 4% 초반 성장하고 유로존은 살짝 마이너스 성장을 나올 수도 있어. 뭐 마이너스 0.3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그런 정도의 지금 컨센서스보다 실제로 조금 더 나쁘게 진행되냐 아니면 덜 나쁘게 진행되느냐 이게 포인트거든요. 왜냐면은 그동안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전망치를 내면요. OECD, 뭐 IMF, 월드뱅크 할 거 없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다 거짓말이 됐어요. 한 2년간. 물가 전망이 틀렸고 경제 전망이 다 틀렸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 낙관적 오류가 일단 멈추고 제 생각에는 올해부터는 좀 플랫하거나 그러니까 예상도 나쁘게 봤지만 그냥 예상을 충족하는 정도로 나쁘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좀 확증 편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최근에 나쁘면 계속 나쁘게 보는 성향이 있습니다. 최근 좋으면 계속 좋게 보는 성향이 있고. 그래서 하반기에는 너무 사람들이 이제 짓눌려져가지고 계속 나쁘게 봤는데 앞서 모두의 ISM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45를 깨면 이거 40 갈 거다, 30 갈 거다. 이번에는 유례 없는 뭐 그러한 지표가 나올 거다. 이제 사람들이 뭐 ISM뿐만 아니라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모든 지표에 대해서 다 부정적인 전망이 더 힘이 실릴 거거든요. 그렇게 힘이 실릴 때가 오히려 이제 그 반등을 할 수 있는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제가 너무 경제의 어쨌든 순환적인 논리, 평균 회귀, 경기가 뭐 너무 뜨거우면 이제 그 반대로 식고 너무 냉각되면 다시 또 중심으로 회귀되는 그런 평균 회귀에 좀 매몰되어 있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기가 이렇게 많이 침체되고 쏠리면 사실 대응이 있더라고요, 항상. 기업들도 준비를 하고 대응하고 앞서서 설비 투자를 줄이고 또 고용도 줄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한꺼번에 나타나기 때문에 경기는 가속적으로 나빠지지만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한쪽으로 그렇게 또 쏠리면 또 복원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지표 측면에서 이제 경기의 모멘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경기가 나쁜 건 다 아는데 생각보다 덜 나쁜 쪽으로 약간 방향을 미세함나마 튼 국면이 언제냐.
이거에 관심이 좀 있는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 한 4월에서 한 9월 정도 여름을 중심으로 해서 올해 그 전후로 한 2, 3개월이 그런 그 경기 침체 터널의 가장 어두운 국면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가장 절망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면서 주가도 거기에 좀 짓눌리는 그런 시기.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나쁘긴 나빠도 이제 조금 내성이 쌓이고요. 나쁜 게 이제 또 주가에 또 반영이 돼 있고, 그리고 또 기업에 따라서는 또 업종에 따라서는 또 경기를 그렇게 심하게 안 타는 또 업종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은 또 실적이 한두 개씩 좀 좋게 나오고, 이렇게 하반기에는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조금씩 희망의 빗줄기가 조금 보이는, 희망의 빗줄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경기 측면에서의 어떤 턴어라운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기 측면에서 변곡점 올해 어쨌든 짧게 보시면 한 올해 4월과 5월에 이제 경기의 비관론이 극에 달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나올 것이다 말씀 주셨고 좀 더 넓게 보자면 여름과 가을 중에 뭔가 좀 터닝 포인트의 계기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대부분 이제 한국에서 이제 그동안 최근 2년 동안 이제 주식 투자 새로 많이 유입되신 분들이 하는 말씀이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을 비교하면서 이제 뭐 둘 다 같이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도 하고 아니면 한 곳에서만 여전히 투자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달러가 좀 더 강해지고 약해질지에 대한 좀 방향성 그리고 좀 더 시장이 상승장으로 좀 돌아서기 위해서 뭐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저희가 터닝 전환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환율 시장도 좀 터닝 포인트를 너무 뭐 기간 예측을 하면 위험하긴 합니다만 좀 올 중반 여름 정도가 어쨌든 좀 원화가 조금은 약세로 다시 또 원달러가 좀 오를 수도 있고 또 유로화도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고 가치가 달러는 살짝 또 고개를 들고 강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그런 킹 달러 정도는 아니고 지속성이 있는 킹 달러라기보다는 간헐적이고 좀 기습적인 환율 시장의 변동성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좀 달러도 좀 약해질 것 같은데 잘 안 약해지고 원달러도 조금 이제 원달러 기준으로 좀 내려올 것 같은데 1,200원을 금방 깰 것 같다가도 이제 살짝 깨면 다시 또 한 1,300원으로 다시 또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조금 환율 쪽에서 이렇게 안정세가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구간이 올해 이제 상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제 경기 침체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기 침체 플러스 경기 침체가 되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불확실성이 크다라고 보기 때문에 세상이 좀 서로 안 믿는 거죠. 그래서 제일 믿을 수 있는 통화를 가지려고 하는 소유하려고 하는 이제 욕구가 증가하고 또 그게 이제 그 아까 금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경기 침체가 쭉 진행되고 이제 연준이 결국 뭐 한 지금은 아니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이제 금리를 또 내릴 수도 있고 이런 기대감이 이제 조금 더 증폭되면 경기 침체와 더불어서 어우러져서 이제 금리가 계속 시장 금리가 하락한다는 얘기는 사실 미국 국채 금리를 사람들이 누군가는 산다는 얘기잖아요. 외국의 펜션 펀드라든지 뭐 미국인들 자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달러를 바꿔서 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채 금리가 하락할 때는 또 달러가 강세거든요. 그래서 경기 침체, 국채 금리 강세, 금리의 하락 이런 것들이 이제 달러를 쉽게 약세로 못 몰고 가는 이제 그런 요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좀 투기적 세력이 N을 공격한다든지 혹은 뭐 2010년처럼 뭐 위안화를 한번 공격한다든지 절하 쪽으로 가치 하락 쪽으로 이렇게 되면 갑자기 또 이제 환율 시장이 요동을 치고 3월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이제 10년 임기로 이제 다시 이제 새 총재가 취임할 텐데 그때를 전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불안정한 상황을 이제 상반기에 넘기고 나면 하반기부터는 조금 환율이 시장이 완전히 이제 달러 약세 쪽으로 기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달러도 이제 1,200원을 완전히 이제 하회한다든지 그렇게 이제 워낙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가 조금 서서히 진행될 가능성. 그 얘기는 질문 주셨던 것 중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올 한 해 전체로 봤을 때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조금 좋을 수 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원화의 어쨌든 안정 폭이, 강세 폭이 제한된다라는 측면에서 환율의 방향성을 보고 우리나라 시장을 접근하는 그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큰 수급의 개선을 매수 하반기에 이제 순매수로 돌아서긴 하겠지만 그렇게 강력한 순매수 바이코리아로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는 하반기에 보고 싶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뭐 짧게 요약을 하자면 그래도 환율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이제 좀 높은 변동성을 보이지만 강달러가 쉽게 약달러로 전환되는 모습은 보이지 않을 것이고, 하반기에 좀 약달러로 많이 전환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외국인이 코스피를 뭐 근본 유의미한 수준의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기는 좀 제한적이다. 네, 점진적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S&P 500과 코스피 두 개의 이제 대표 벤치마크 지수를 봤을 때 이제 코스피만 놓고 보자면 보통 이제 많은 증권사에서 이제 PBR 밸류에이션 기반으로 이 정도면 사실 저점은 어느 정도 다진 것 같다는 말씀을 많이 내놓고 있고, 미국 주식 S&P 500은 역사적 평균에 비하면 아직 뭐 이렇게 많이 싸다고 볼 수는 없고 더 내릴 가능성도 많다. 이 정도의 좀 의견으로 좀 많이 보이신 것 같은데, 박사님께서는 S&P 500 그리고 코스피 두 시장의 대표 벤치마크 지수에 대한 좀 밸류에이션, 올해 흐름을 좀 보시고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탑다운 하는 애널 이코노미스트 입장에서는 어쨌든 뭐 멀티플 PER하고 이제 올해 어닝 기업의 이익을 볼 수밖에 없는데요. 증권사들에서 다들 그렇게 리포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봤는데 여러 증권사 자료를 참고하니까 뭐 코스피 순이익이 뭐 작년에 195조에서 올해는 한 150조, 낮게 보는 데는 한 140조 정도, 그러니까 한 25% 작년보다 이제 순이익이 주는, 그리고 EPS도 이제 비슷하게 주는. 그러면 수준이 2017년에서 18년이 이제 150조, 160조 됐기 때문에 코스피 순이익이 그때보다 살짝 더 낮은 그런 정도의 수준인데, 말씀 주셨듯이 지금 PBR이라든지 PER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습니까? 역사적 평균에 지금 적어되고 있고, 역사적 평균 수준이고, 그리고 이제 절대적인 PER 밴드라든지 PBR 밴드도 중요하지만, 저는 이제 지금 최근에 주식시장은 이제 금리 대비 밸류에이션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일드 스프레드라고 보통 부르지 않습니까? PER의 이제 역수가 이제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인데, 이러한 그 불확실한 기대 수익률이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대 수익률에서 좀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국가가 부도나지 않는 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안전 자산, 국채금리죠. 국채금리를 뺀 그 스프레드를 이제 일드 스프레드, 일드 갭이라고 하는데, 일종의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위험수당이죠. 위험수당이 조금 있어야 들어갈 맛이 나지. 위험수당이 얼마 없으면 그렇게 위험한 외주를 타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프레드를 보면 금리가 지금 떨어져주면 이게 굉장히 큰 폭으로 개선됩니다. 일단 그 차감 지표가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크게 그 뭐 4% 있던 금리가 지금 3% 밑으로 보면 100bp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닝으로 따지면 엄청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리고 올해 어닝이 어쨌든 이렇게 좀 후퇴하면서 좀 주가가 한 10% 정도 좀 조정을 보인다면, S&P 500 기준으로 지금 3,800에서 한 3,500 정도, 이 정도 이제 하락하면 좀 PER도 더 낮아지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연초부터 지금 빠져가지고 PER이 지금 되게 좀 착한 영역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미리 지금 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를 좀 먼저 맞았기 때문에 좀 올해 전체적으로 경기 하강기에 혹은 기업 이익 둔화기에 미국보다는 코스피가 조금 잘 버틸 것 같고요. 지금 녹화 시점에서는 코스피가 좀 많이 떨어지지만, 그런 상황에서 좀 어쨌든 앞서거니 뒤서거니 떨어지지만 결국 좀 코스피나 S&P나 뭐 연초 대비 시세로는 한 10% 정도의 하방 위험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올해를 출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금리가 3% 밑으로 완전히 안정되면, 일시적인 안정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안정되면, 그러면 2% 중반대까지 내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금리 대비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특판 예금 들러다니지 않고 채권 사지 않고 또 여유 자금 있는 분들은 주식시장을 이제 슬슬 입질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개인이나 기관이나 수급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번곡점이 이제 올해 중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예, 말씀하신 이제 일드갭 계산에서 이제 보통 지표금리로 이제 네. PR의 역수에 이제 국채금리를 보통 빼시지 않습니까? 네,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지표물이 이제 국채 3년물일 거고, 네. 미국은 2년물이 되겠죠. 네, 그러면서 주식시장에 또 이제 약간 위험 프리미엄이라고 이제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 이 역사적인 위험 프리미엄 추이에 대비해서도 네. 아직은 금리 대비 좀 매력적이진 않다. 아직은 매력적이진 않는데 예. 문제는 이제 언이 꺾이니까 추가적인 그 위험이 남아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본격적으로 주식시장을 매력적으로 보기에는 예. 약간 지금 애매한 시점. 그러니까 경기 침체와 기업이익 둔화가 오긴 오는데 이게 이 자체가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아까 코스피 순이익을 150조 정도라고 사람들이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150조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또 130조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직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1분기의 실적 시즌, 그러니까 작년 4분기 실적 시즌이 발표되는 1월 중하순부터 2월까지의 실적 시즌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